프랜차이즈 계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 되게 형식적인 그냥 내용들인데,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서 경영 노하우나 뭐 원자재 공급이나 고객 유치를 한꺼번에 그 브랜드로에 가지고 있는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은 본부의 입장에서 소위 이제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그 가맹 점주들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보통 많이 갈등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거의 핵심은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 가맹 본부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피자 알볼로 같은 경우에는 알볼로란 상표를 등록해서 그에 파생되는 모든 피자에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거에 집대성된 하나의 어떤 상품이라는 거죠. 지식재산권이죠. 이거를 프랜차이즈 계획이라는 건 이거를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잠시 대여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러한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를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렇게 법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법적 개념으로 소개를 한다면, 말씀드리면 가맹 본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이제 계약서에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의 입장에선 당연히 핵심이 뭐죠?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게 본부의 주 수입원이시잖아요. 프랜차이즈로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신다는 거는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보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보통 국제계약에서는 통상 초기에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그 이후에 피자를 몇 개를 파냐에 따라서 거기서 곱하기 몇을 수수료로 가지시는 거죠. 해외 진출을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입니다. 보시면 보통 순 판매액에 곱하기 얼마로 계약서에 넣겠죠, 아마. 근데 순 판매액이 뭘까요? 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팔았을 때 비용이 30이면 70 곱하기 얼마를 가맹본부 입장에서 수치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순판매액이라는 거 지금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 규정해 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상대방 당신과의 계약에서 순판매액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나중에 분쟁의 발생 염려가 적고, 핵심이잖아요. 가맹부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순판매액이라는 거를 뭐로 정의하실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공제 가능한 비용을 뭐로 봐줄 것인가. 핵심인 거죠. 그쪽에서 순판매기로 저는 이윤이 이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각종 비용을 다 공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부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제한시켜야 되는 입장이시죠. 그래서 원자재를 조달을 했으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나를 통해서 조달한 것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라든지 최대한 그런 비용을 공제하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세 번째는 연간 일정 수준의 순판매액을 보장하는 거를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독점권을 주는 게 프랜차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제한될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간 얼마 이상을 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요건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과 그다음에 그 최소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지 요건을 둔다는 것,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공정거래에서 규제하는 핵심 영역이거든요. 연간 일정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본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조항은 당연히 안전장치로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 금액은 해지 요건으로 하기도 하고, 그 최소 금액보다 덜 팔았을 때는 그것과 관련 없이 그 최소 금액만큼의 로열티는 나한테 주도록, 이런 안전장치들을 두는 거겠죠. 중국에서의 악의적 상표 선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류 열풍을 타고 유행하는 국내 브랜드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개인이에요. 이제 개인들이 실제로 이 정도의 어떤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 대구 반야 월 막창이라든지 뭐 옥류관이라든지 뭐 초코파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도용되는 걸 볼 수 있고, 중국의 특징은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글, 영문, 중문의 결합 상표로 추론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그대로 베끼면서 중문도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엔 대구 반야월 막창인데 여기 위에 그대로 그 서체도 그대로 쓰면서 밑에다가 이제 중문으로 해서 같이 붙이는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실질적으로 상표를 먼저 추론해서 갖고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인데 뭐 CI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내가 일단 국내에서 성공해야 뭐 해외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국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비즈니스인데 일단 해외 여러 군데다 출원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성공하면 이게 어느 나라 다른 나라에도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이 상표 등록이나 이런 게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좀 늦긴 했지만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양수도 협상을 통해서 상표권 회수할 수도 있겠죠. 이제 분쟁 상표를 포기하고 대체 상표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싫다. 나는 꼭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표를 처음에 출원해서 등록받은 경우가 가장 완벽한데 뭐 그 뒤에 그렇지 않아서 상대방이 먼저 악의적으로 선점했을 때 또 방법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런 모든 경우 100% 우리가 다 이런 소송을 하면 받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받아오시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강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중국 진출 전이라도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뜻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커 고난을 극복하다라든지 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다울 가짜에 능할 능자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능이라든지 이런 뜻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서 상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법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맺어서 하자면은 상표 출원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상표 출원은 6개월 이내에는 이제 조약 출원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원 공고 3개월 이내에는 뭐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아마 잘 쓰일 일이 없을 거고요. 결국은 상대방 상표가 등록 공고된 이후에 무효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보면 저명 상표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 어떤 일정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도 기본적으로 너네가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너네라보다는 어떤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된다. 그래서 뭐 저명하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한 지역, 국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상하이 지역에서는 좀 팔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 상표는 한국 애들 상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정도여야 이제 무효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 진행하실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 실무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이제 통상 특허사무소 한 곳 정해놓고 상표 출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특허사무소도 자사의 고객이 한국 기업 상표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출원한다는 걸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표권 회수 협상을 위해서 상표 브로커와 접촉을 할 경우에도 그 출원 업무 담당한 특허사무소 통해서 접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의 신청은 이제 등록되기 전에이고요. 등록이 된 이후에는 이제 무효 신청의 제출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 이제 실제로 너네가 뺏길지도 몰라 이런 가능성을 좀 조금이라도 만들어 두고 또는 기존 상표를 포기하고 대체 상표를 사용한다는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준비한 다음에
상표의 앙수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수 금액을 낮추는 전략이 실제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책을 14일 전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공한다고요? 14일. 더 크게 말해볼까요? 며칠 전에 제공한다고요? 14일. 며칠 전에요? 14일. 네, 법률에서는 14일 전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점포개발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1일에 제공하면 14일에 날짜를 적어요. 또 15일 적고요. 법률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4일. 법률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4일. 법률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4일.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오늘이 4월 달이니까 4월 1일에 제공을 하면 제공하는 날하고 계약 체결일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4월 1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14일이고요.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16일.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시사님,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네. 이 내용을 많은 가맹본부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 되겠고요. 매출이나 수익액과 관련해서 법률에서는 서면 종이 쪼가리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하다 보면 얼마 정도 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팔겠죠. 이 순간 법 위반한 거예요. 구두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법은 구두로 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요. 하여튼 구두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알볼로 피자 가맹점이 본사 도구를 안 쓰는 거예요. 비싸고 안 좋아. 그래서 안 써요. 그러면 본사 사장님은 물건도 공급 중단하고 해지를 바로 하는 회사들이 조금은 있어요. 왜? 우리 물건 안 쓰니까 해지하지. 그런데 법률에서는 물건을 안 써도 2달 동안 2회 이상 통지를 하고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몇 달이라고요? 2달. 몇 회 통지한다고요? 2회. 이니까 엄청 쉽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물건을 안 써도 2달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쁘죠.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갱신은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요. 근데 가끔씩 가맹본부 담당자가 깜빡해요. 2달 남았네? 그럼 자동 갱신이 됩니다. 계약 조건 변경을 못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핵심은 법률적으로는 정보공개서를 며칠 전에 제공한다고요? 14일. 실무적으로는 며칠 전에 제공한다고요? 16일.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위 1%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번 나오네요. 법률에서는 며칠이라고요? 14일. 며칠이라고요? 14일.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실무적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6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보공개서 제공할 때 계약사하고 임금가맹점 현황도 함께 제공해야 되고요. 예치는 당연한 거고 예상 매출액 사정서도 100개 이상인 경우 연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100개가 넘었다. 그러면은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고 여긴 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이제 대표님 만나서 할 때 저가 딱 하나만 지키십시오. 사장님. 분쟁이 발생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맹점 오픈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서님 너무 깐깐하셔. 네, 깐깐해야 됩니다. 사람 좋은 가맹본부, 초창기 가맹본부들이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잔금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뭐 적금 산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나중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잔금은 나중에 주는 거야. 그래야지 약간은 하자 보수 같은 거 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바쁘고 또 첫 달에는 특히 외식업은 남는 게 또 없어요. 재고 같은 것 때문에 바쁘고 남는 거 없는데 본사 담당 슈퍼바이저가 와서 돈 달라고 해요. 우리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인테리어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고객이 가맹점이나 가맹점 사업자 단체 본사가 고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쟁과 관련해서 한 60%, 하여튼 50% 이상이 해당 가맹점은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오픈한 사례예요. 관계가 처음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오픈을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쟁과 관련해서는 50% 정도나 방지할 수 있다. 그것만 지켜도 제 노하우예요. 제 노하우. 그리고 계약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담당 슈퍼바이저 특히 담당 슈퍼바이저하고 점포개발 담당자가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잘못했는데 전화기를 꺼놔요. 가맹점 사업자는 화가 나서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한테 찾아와요. 사장님 신고를 하더라도 사장님 더 피해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가만히 못 두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문비 드릴 테니까 본사가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해주세요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전화가 안 받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거예요. 한 맺힌 사람 못 이기잖아요. 사과만 제대로 즉시한다면 분쟁 안 생깁니다. 특히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는 피켓 시위하는 사람들은 한이 엄청나게 많이 맺힌 사람. 본사에서 사과 시효자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사과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큰 분쟁은 안 생길 가능성이 확률상 높습니다. 그런데 사과해도 사람 이름이 좀 다르니까 나이수는 있지만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